전 세계에서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의 명문가 로스차일드 가문의 외동딸이 영국의 명문대에 합격해 입학을 앞둔 영국의 명문가 외동딸이 한국은 가난에 죽어도 가기 싫다고 난리치다가 하루아침에 180도 바뀐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영국의 명문대 입학을 거절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죠. 그는 어째서 돌연 태도가 바뀐 걸까요? 대체 그는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기에 이토록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린 것인지. 지금 바로 소식을 번역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맨체스터 출신의 벨라라고 합니다. 현재 영국의 한 유명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저는 얼마 전 친구들과 함께 한국으로 입학기념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을 발판 삼아 지금은 영국의 대학교 입학 과정을 취소하게 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특별할 것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제 이미지와는 달리 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의 여행은 무조건 죽기 전에 가봐야 된다는 조언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을 정도로 제가 겪은 모든 나라들 중 최선진국의 시스템과 생활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저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으로의 단체 입학 여행을 떠나기 전 일본과 중국을 각각 여행했던 경험이 있었고, 이 경험들은 저에게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어쩔 수 없는 후진국이자 가난한 나라구나라는 인식을 새겨줄 정도로 불쾌한 경험이 가득했는데요. 특히나 중국은 공항에 도착해서 저희 숙소로 가는 동안 정말 길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사람을 수도 없이 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일본에서는 공항 입국 자체가 3시간이 넘게 걸리는 황당한 사건이 줄을 이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중국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알아봤을 때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보다 선진국이고 부유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정보가 적혀 있었기에 저는 한국을 여행지에서 제외하고 중국을 선택했던 것인데, 실제 경험한 중국마저 이 정도의 상태라면 한국은 얼마나 더 심각할까라는 경각심이 생기게 되었죠. 그런데 저와 입학을 앞두고 있던 같은 학과 동기 친구들은 저에게 한국은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라며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보자는 제안을 했고, 그렇게 저는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의 성화에 모시겨 한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한국으로 향하는 여행 날짜를 정했을 때에는 한겨울에 가까웠는데 저는 이 또한 매우 마음에 걸렸는데요. 한국이 정말 가난한 후진국이라면 눈이 내리거나 한파가 몰아치는 날씨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고, 또 추운 겨울 제대로 된 온열 장치조차 없다면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의 여행 일정은 저에게 지옥과 다름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들과 함께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태어난 영국은 유럽권의 나라들에서도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해서 항상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한국 공항과 도시의 모습은 영국을 훨씬 뛰어넘는 선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제가 공항에서 입을 벌리고 놀라고 있자 아직 한국에서의 선진국 경험은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만 놀라라고 했고, 저는 여기서 어떻게 더 대단한 광경이 펼쳐질 수 있다는 말이지? 라는 생각에 기분이 들떠 친구들의 가이드를 따라 한국 여행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친구들은 숙소로 가기 위해 공항과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을 바로 타고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소 먼 거리인 영국에서 한국까지 왔던 상황이었기에 제 손에는 무거운 짐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은 물론, 이 여행 캐리어 가방들을 모두 들고 1시간이 넘게 또다시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중심 숙소까지 이동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친구들에게 그건 좀 힘들 것 같다고 말하려고 했으나 뜬금없이 제 친구들은 공항 한복판 스테이션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들을 따라 해당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눈이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외국인 여행객들의 짐을 저희가 직접 예약해놓은 호텔로 배송해주는 짐 배송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었고, 심지어는 이것마저 무인 시스템으로 꾸려져 있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눈앞에 전자패드 시스템으로 각자의 언어 번역 버튼을 눌러 편리하게 배송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었거든요. 기술의 나라 영국에서는 전혀 보지 못한 시스템에 어떻게 무인으로 배송 시스템이 가능하지?
라는 비현실적인 상황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고, 이윽고 저와 제 친구들의 차례가 되었을 때 진 배송 신청 전자패드 시스템을 눈으로 보자마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저희가 예약해놓은 호텔의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짐을 언제까지 배송해 주기를 원하는지 영국어로 전부 번역되어 있는 예약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랬습니다. 무인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자패드로 날짜와 원하는 배송, 도착 시각을 선택하면 당일로 저희의 모든 짐이 숙소로 이동하는 것이었고, 심지어는 비용도 너무나 저렴해서 저뿐만 아니라 제 뒤에 줄을 서고 있던 대부분의 외국인들마저 이게 정말 가능하냐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수십 개가 넘는 여행 캐리어들이 자물쇠 하나 없이 특정 장소에 모여 있는 장면은 대체 이걸 왜 안 훔쳐가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인들의 놀라운 시민의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고, 저는 이것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영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친구들 또한 처음에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있냐며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제가 직접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주자 한국이 그렇게나 선진국이었다고라며 저렇게 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몰랐다며 당황하고 말았죠. 하지만 제 친구들은 한국 여행에 너무나 익숙했던 것인지 제 여행 캐리어까지 직접 전자패드로 신청해서 지정되어 있는 장소로의 신청을 마친 상태였고, 저는 그렇게 두 손이 홀가분해진 상태로 기분 좋고도 너무나 편리한 한국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중국이나 일본 심지어 유럽권의 나라들을 방문했을 때에는 항상 들고 다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여행의 시작부터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은 디지털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 것인지, 그저 터치 몇 번으로 저희의 짐이 숙소로 이동되는 시스템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하고 기가 막힌 선진국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짐을 모두 맡긴 뒤 이제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일단 이동하자던 친구들은 뜬금없이 공항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닌 공항의 더 깊은 안쪽 지하로 이동하는 것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항에 직접 지하철이 존재하지도 않는 것인데, 저는 너무 놀라 친구들에게 지금 지하철을 타러 가는 것이 아니었냐며 버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나가고 있던 친구들은 제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자 푹 하고 웃음을 터뜨리더니 정말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며 그저 묵묵히 앞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약 10분 뒤 친구들을 따라 도착한 장소에서 저는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한눈에 봐도 지하철 스테이션처럼 생긴 입구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수십 개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각각의 목적지에 맞게 지하철이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살아생전 처음 보는 모습에 저는 그제서야 한국의 공항은 지하철과 직접 지하로 연결되어 있다는 비현실적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영국의 공항도 물론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는 대형 공항이 있기는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노숙자들의 쉼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 자체가 힘든데, 한국은 이러한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지 너무나 깨끗하고 청결하게 공항 지하철 스테이션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더군요. 천장 이곳저곳에는 저희가 탑승해야 하는 지하철이 현재 어떤 역을 지나고 있고 몇 분 뒤 도착하는지까지 모두 표시되고 있었고, 심지어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유럽권의 각 나라 언어들로 자동 번역되는 모습에 이게 진짜 디지털 선진국 한국이구나 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디지털 전광판은 1분 동안 수십 번이나 바뀌며 한국을 방문한 각 나라의 여행객들을 위해 자동으로 모든 것들이 번역되고 있었고, 심지어는 지하철 스테이션에 울려 퍼지는 음성 또한 한국말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로 계속해서 자동 통역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었는지 깨닫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지하철은 지하철을 기다리는 내부에서도 화장실과 간단한 편의점, 심지어는 과자를 먹을 수 있는 디지털 자판기가 수백 대가 넘게 설치되어 있었고, 이것들이 모두 아무런 도난의 위험 없이 자유롭고 청결하게 이용되고 있는 모습은 부유한 선진국의 나라는 정말 다르다는 신선한 충격을 주고 말았죠. 그렇게 저는 한국의 놀라운 모습에 5분이 넘게 지하철 스테이션을 구경하고 말았고,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며
아직도 한국의 놀라움은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그러면 어떻게 하냐며 창피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처음 경험한 저에게는 평생 영국이 최고의 기술 국가이자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오던 저의 상식을 뒤바꾸는 충격이었고, 제가 생각해놓은 진로 방향 또한 바꿔야 하는 인생 경험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약 5분 뒤, 친구들과 함께 지하철 내부로 탑승하게 된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에 등골이 오싹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한국의 지하철 내부에서는 사방에서 뜨거운 히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심지어 지하철 곳곳에는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와 천장에는 짐을 놓을 수 있는 선반마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제 출신 국가인 영국에서는 겨울이나 여름에 지하철을 타면 날씨에 대응할 수 있는 온도 조절 시스템이 전혀 없어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참고 이동을 해야 하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한국은 이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나 따뜻하고 쾌적한 히터가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추운 겨울 영국에서는 덜덜 떨며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것과 달리 너무나 따뜻하고 아늑하게 한국의 지하철 히터를 피부로 느끼며 이동할 수 있었고, 너무나 편안한 아늑함에 잠깐 자리에 앉았을 때 졸아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이동하던 저는 과연 이런 편리하고 선진국인 나라 한국에서 살거나 단기 이민을 오면 얼마나 상식이 붕괴될까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고, 바로 그때 저는 저의 진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에 타고 있던 한국인들은 대부분이 부유한 사람들인지 옷차림이나 피부부터 머리 스타일까지 다들 너무나 아름답고 잘생겨서 정말 선진국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제 눈앞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잠깐 졸면서 자고 있던 저는 그만 끼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서 휘어지고 말았던 것이었고, 안경테가 휘어지면서 제 렌즈까지 살짝 금이 가고 말았거든요. 렌즈는 큰 타격이 없어서 테를 착용하기만 하면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었으나, 안경테는 졸아버린 제가 팔로 눌러버린 것인지 완전히 휘어져서 못 쓸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분의 안경마저 챙겨오지 않았던 저는 친구들에게 앞으로의 여행이 너무나 힘들어질 것 같다며 하소연을 하고 말았고, 혹시나 영국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해외 배송으로 안경을 받아볼까 라는 생각도 했지만 한 달이 넘게 걸리는 영국의 안경 제작 특성상 이것 또한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친구 중 한 명이 한국에서는 그런 것쯤이야 죽 먹기보다 쉽다면서 조금 있다가 목적지에 내리면 안경점부터 바로 가자면서 황당한 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안경점을 당일에 예약 없이 바로 가다니. 저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친구에게 지금 저를 놀리는 것이냐고 화를 내고 말았고, 한국의 선진국 도시 풍경과 여행 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에 그만 눈물이 흘러내리고 말았어요. 결국 저는 우울한 마음을 가진 채 목적 지역에서 내리게 되었고, 어쨌거나 숙소로 돌아가 지금의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생각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친구들을 따라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간 저는 빨리 여기 들어가라는 친구의 말에 눈앞의 상황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봐도 안경점으로 보이는 가게가 엄청나게 크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 심지어 가게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안경을 구경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미 한국 여행에 익숙했던 제 친구들은 당황하고 있는 저에게 한국에서는 안경을 맞추는 일정에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과 함께 심지어는 가격도 꽤 저렴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여행 일정을 이어나갈 수 있으니 걱정을 놓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어이가 없어지고 말았죠. 기술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제 출신 국가 영국에서도 안경을 제작하거나 맞춤 안경을 제작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한 달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자체 제작 렌즈까지 테에 맞게 제작을 하려면 여기서 2주 정도는 더 추가되어야 하며 방문 예약까지 해야 됐기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이러한 영국의 상황을 얕보기라도 하듯이 안경점 주인분께서는 저희 부러진 안경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20분 정도면 되겠네요 라며 프론트 뒤쪽 창고로 들어가셨고, 저는 이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게 내부에 있던 안경들의 가격을 본 순간 저는 또다시 얼어붙고 말았죠.
영국에서는 안경을 맞추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서 가격 또한 미친 듯이 상승하는데 한국은 안경 제작 기술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단가 또한 낮게 측정이 되어 있어 정말 아무런 부담 없이 안경을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안경을 제작하는데 아무런 예약 없이 당일에 바로 제작할 수 있다니. 저는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왜 많은 친구들이 그동안 제가 한국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나 사상들이 거짓이라고 했는지 한 번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약 10분 뒤 뒤쪽 창고에 들어가셨던 안경점 주인분께서는 다 됐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저에게 깔끔한 안경을 건네주셨고 저는 10분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단축되어 버려 10분 만에 만들어진 안경에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죠. 그리고 역시나 아무런 일정 없이 제작한 안경은 얼굴형에 딱 맞게 완성되어 있었고 저는 그 순간 만약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였다면 안경을 제작하지도 못한 채 우울한 여행길이 되었겠지 라는 생각에 한국으로의 여행을 선택한 저 자신의 뿌듯한 감정마저 느끼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아까 지하철의 짐 배송 시스템부터 느꼈던 것인데 정말 도난의 위험성 자체가 없는지 안경점에서도 정말 수십 개의 안경들이 아무런 안전장치나 자물쇠 없이 사람들이 손으로 잡을 수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것을 훔쳐가지 않는 모습은 더더욱 믿기 어려웠죠. 오늘은 저에게 한국은 시민의 식과 치안이 너무 좋아서 단순 절도 사건이나 범죄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나라라고 했고 심지어 밤 9시가 넘으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것이 금지되는 영국과 다르게 한국은 24시간 새벽이나 저녁과 관계없이 자유롭고 마음 편한 여행 일정이 가능하다며 한국에서의 특별한 여행은 이제 시작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추운 날씨 때문이었는지 저와 친구들이 안경점을 나왔을 때에는 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고 순식간에 폭설로 바뀌며 거리에는 빠르게 눈들이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리 다른 나라들과 궤를 달리하는 선진국인 한국이라도 이렇게 속절없이 폭설이 내리면 순식간에 길거리와 도로가 마비되는 것은 분명했기에 저는 친구들을 재촉해 빨리 일단 어디든 들어가자며 다급한 행동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런 제 말을 무시하고는 뜬금없이 밥을 먹기 위해 버스를 타러 가자는 미친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니 지금 폭설이 이렇게 내리는데 무슨 버스를 타자는 거야. 아무리 한국이라도 그건 불가능한데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폭설이 쏟아지는 지금의 상황만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친구들에게 빨리 어디든 들어가자고 했지만 친구들은 제 말을 무시하고 꿋꿋이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할 뿐이었죠. 그런데 약 5분 뒤 친구들을 따라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저는 그만 어이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통유리로 만들어진 버스 정류장 안에 수십 명의 한국인들이 편안하게 휴대폰을 보거나 커피를 마시며 아무런 폭설에 영향 없이 편안하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더욱 놀라웠던 것은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던 길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폭설의 날씨를 예상했던 것인지 폭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용 우산에 공공의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고 그 근처에 수많은 한국인들은 조용히 그것을 펼쳐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상식적으로 저는 살면서 집처럼 만들어진 버스 정류장은 처음 봤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저게 대체 뭐냐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한국은 버스 정류장이 하나의 복합 시스템처럼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곳에서는 날씨에 영향 없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기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비가 내리거나 폭설이 쏟아지면 제대로 된 버스 정류장조차 없어서 길거리에서 그것들을 그대로 머리에 담았거나 옷이 젖어버리기 마련인데 한국은 그럴 필요 자체가 없는 편리한 도시 시스템이 이미 버스 정류장을 주변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한국은 디지털 선진국 도시답게 버스 정류장 내부에서도 외부에 몇 번의 버스가 왔는지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까지 내부 전광판으로 알려주고 있었고 무료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선마저 대량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그야말로 하나의 집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미 이러한 상황이 익숙한지 편안하게 버스 정류장에 온기를 느끼며 버스를 기다릴 뿐이었고 저는 그 순간 제가 그동안 가져왔던 영국에서의 가치관들이 얼마나 편협하고 작았던 것인지 깨닫고 말았죠. 이렇게 부유한 나라의 한국인들도
한국을 자랑하지 않고 조용하게 살아가는데 영국이 한국보다 한참 떨어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저는 그동안 영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며 떠들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을 동시에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아까 길거리에서 확인했었던 폭설 대비용 공용 우산을 가지고 있던 한국인들이 버스가 도착하자 일제히 우체통 같은 곳에 그 우산을 넣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친구들에게 대체 저게 무슨 행동이냐며 한국인들의 행동 목적을 알려달라고 했고 이내 들려온 친구의 대답에 저는 그만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조건 공용 우산으로 제공되던 폭설 대비용 우산을 다시 돌려놓는 행동이야. 한국인들은 우산을 훔쳐가야겠다는 생각조차 없어서 저렇게 지자체 단위로 공용으로 제공해도 우산이 100% 거의 회수가 되기 때문이지. 아마 저런 시스템은 한국에만 있을 거야. 그랬습니다. 한국인들은 폭설을 막기 위해 사용했던 공공우산을 다시 회수처에 돌려놨던 것이었고 이는 오로지 선진국의 도시 시스템을 가지면서 시민의식까지 준수해야만 가능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만 가능한 놀라운 시스템이었죠. 만약 저 우산 제공 시스템과 회수 시스템이 영국에 있었다면 단 하루도 되지 않아 수백 개의 우산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회수되는 우산마저 없어서 저 시스템 자체가 실현 불가능했을 것인데 한국은 마치 이것은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너무나 평온하게 그 시스템을 시도해서 유지하고 있었죠. 말 그대로 뛰어난 시민의식이 있기에 가능한 한국의 공공제공 시스템이었고 저는 그 순간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들이 너무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외부에서 공용우산 회수처를 바라보고 있던 저에게 한 한국인이 말을 걸어왔는데요. 우산 필요하세요?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계속 눈을 맞으면 아마 감기에 걸릴지 몰라요. 제 우산을 사용하세요. 저는 이제 버스에 타니까요. 능숙한 영어로 말을 걸어온 한국인 여성분은 저에게 자신은 이제 버스를 탈 시간이 되었다면서 필요하면 자신의 공용 우산을 사용하라고 했고 사용한 뒤 꼭 회수처에만 가져다 달라는 말과 함께 그 여성분은 곧바로 버스로 사라졌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이미 많은 한국인들이 버스를 탈 시간이 다가오자 주위 우산이 없던 사람들에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우산을 넘겨주고 있던 것이었고 이것은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선순환 시스템처럼 보였습니다. 따뜻한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에게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능숙한 영어로 말을 걸며 사회 시스템을 알려주고 있던 것이었고 저는 중국과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한국인들의 정감 가는 시민의식에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죠. 특히나 우산을 건네받아 사용하고 회수처에 돌려놓으니 제가 마치 한국의 도시 시스템에 힘을 모으는 선진국 사람처럼 느껴져서 뿌듯함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제 뒤에 있던 친구들은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을 챙기는 문화가 있다는 말과 함께 영어 또한 능숙한 사람들이 많아서 도움을 받기에 수월하다고 했고 저는 그 순간 왜 한국이 외국인들이 열광하며 찾아오는 선진국의 나라이자 관광국가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실제로 영국에서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오면 그 나라의 언어를 제대로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난사고 또한 너무 많아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가득한데 한국은 이러한 사상과 감정은 완전히 사라진 듯 그저 모두가 편리한 도시 시스템을 누릴 수 있게 따뜻한 온정이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이게 바로 오직 한국만이 보여줄 수 있고 느끼게 할 수 있는 한국만의 아름다운 신뢰 문화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죠. 경제력이면 경제력 도시 인프라면 인프라 한국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서구권의 나라들은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이 모든 모습이 서구권의 나라들이 최종적으로 본받아야 하는 선진국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국에서의 대학 입학을 취소하고 한국으로의 유학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고 지금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한국의 유학대학 연계과정을 알아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또 언제 한국으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다음에 한국을 가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먼저 한국인들에게 공공우산을 나눠주고 따뜻한 한국말로 말을 걸어보고 싶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센스 있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한 미국 유명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가 한국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모든 걸 다 베끼는 나라입니다. 5천년 동안 중국의 속국이었어요. 동맹국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외국인 여성인 학생이 손을 들고 한마디를 하자 교수는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그 교수는 그 학생 보고 나가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호주인 줄리안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인 레이나라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설렘과 긴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온 23 학생인 저는 이제 막 한국에서 인생을 바꾸는 여정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어요. 부모님은 한국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기술력에 대해 극찬하며 유학을 적극 권유하셨죠. 그리고 이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몰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모든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이었어요. 직원들은 친절하고 도움을 주며 세관 및 수화물 찾는 과정을 쉽게 안내해 주었어요. 높은 천장과 최첨단 기술을 갖춘 세련되고 현대적인 공항 디자인에 감탄했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았어요. AI 로봇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알려주고 짐도 옮겨주더라고요. 심지어는 청소도 로봇이 하는데 가장 신기했던 건 뭔지 아세요? 배달을 해주는 로봇도 있더라고요. 정말 미래 세계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저는 그렇게 가장 빠른 수단인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서울역에 내렸는데 정말 놀랐답니다. 하늘과 맞닿아 있는 듯한 고층 빌딩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잠들지 않는 듯 분주한 대도시 서울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주변의 광경과 소리를 감상하면서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서울대학교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캠퍼스는 최첨단 시설과 최첨단 기술을 갖춘 현대 건축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레이저처럼 학업에 집중하는 한국인 학우들의 헌신과 직업윤리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사로잡은 것은 학문적인 면만이 아니었어요. 맛있는 길거리 음식부터 활기찬 밤 문화까지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저와 언어와 관습을 공유하고자 하는 현지인들과 친구가 되었고 한국인의 생활 방식에 쉽게 적응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 발전이었어요. 어디를 가나 혁신과 발전의 증거를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의 평균 인터넷 연결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입니다. 2021년 한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무려 256메가로 전 세계 평균인 128메가보다 2배 가까이 빨랐습니다. 인터넷이 때때로 답답할 정도로 느린 나라에서 온 저로서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인상적인 것은 인터넷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이 스마트폰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이며 삼성과 LG 같은 회사들이 시장에서 가장 진보된 기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실제로 한국은 2024년 현재 인구의 87% 이상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유율을 자랑합니다. 이는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 서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더 똑똑한 걸까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면서 저는 한국이 전통과 현대를 매끄럽게 조화시키는 방식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과 같은 고궁을 방문하면서 복잡한 건축물과 풍부한 역사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몇 블록만 가면 강남 한복판에서 번쩍이는 고층 빌딩과 고급 패션, 부티크에 둘러싸인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모습이 저에게 한국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어요. 한국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미래를 포용하는 데 성공했고 저는 그 균형에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한국어가 언어에도 늘 먼저 와서 알려주었고 저에게 항상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해 주었어요. 유럽에는 없는 공동체주의적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도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유학 프로그램이 곧 끝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친했던 친구들과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슬펐답니다. 저는 여러 나라를 경험을 해보자 해서
미국의 최고의 명문 대학교인 예일대의 한 학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놀랍게도 합격을 했습니다. 한국을 떠나야 하지만 정말 너무 기뻤답니다. 짐을 싸고 정든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언젠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어디를 가든 항상 그 일부를 가지고 다닐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미처 몰랐죠. 사실 이제 막 시작이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문화교류의 힘과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제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면서 저는 설렘과 기대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새로운 문화에 대해 배우고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시험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국도 좋긴 좋았지만 저는 정이 있는 한국이 더 좋았어요. 뉴욕의 날씨는 칙칙하고 어둡고 쓸쓸하게 느껴졌답니다. 근데 수업을 들었을 때 저에게 큰일이 일어나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 뭐였냐면요. 동아시아 경제학 수업이었어요. 저는 맨 앞줄에 앉아 메모를 하며 최대한 많은 정보를 흡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은 중국계 미국인 교수님이었어요. 동아시아에 대해서 저명한 교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한국은 진정한 혁신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은 후진적이고 문화는 중국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성공은 이웃나라의 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마음과 상상력을 사로잡은 나라에 대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 발전과 문화적 풍요로움을 직접 목격했는데 이 모든 것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지도 않고 후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강당을 빠져나가자 저는 란닝 교수에게 다가가 그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국인인 제가 동아시아 역학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제 말을 일축했습니다. 저는 좌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학식이 높고 존경받는 사람이 그런 편협한 견해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란닝 교수의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가 퍼뜨리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외부인인 제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한국에 있는 한국인 친구들에게 연락해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었어요. 그들도 저만큼이나 분노했고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목소리를 내라고 격려해줬어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캠퍼스 행사와 토론 모임에 참석하며 한국 문화와 기술에 대한 저의 애정을 들어주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로봇공학이나 생명공학 같은 분야에서 한국이 이룬 놀라운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과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회의적인 반응과 심지어 적대적인 반응까지 받았습니다. 그들은 고정관념과 오해의 렌즈를 통해 한국을 바라보도록 배웠고 그런 믿음에 도전하려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저는 제 편에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변화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토론에서 강조한 것 중 하나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이 이룬 놀라운 기술 발전이었어요. 한국이 세계 5G 도입의 선두주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2024년 현재 한국의 5G 가입자는 3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41%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 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저를 감동시킨 것은 숫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술을 받아들인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전국을 가로지르는 고속열차부터 매일 생명을 구하는 최첨단 의료기기까지 한국은 끊임없이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계속 공유하면서 저는 저에게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국에 대한 오해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간 이해의 다리를 놓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소명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문화 교류와 이해를 위한 홍보대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참 웃기죠. 호주인인 제가 한국의 홍보대사가 되었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더 많은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확실한 사실과 데이터로 란닝 교수의 주장에 반박해야 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적 우수성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특허 활동의 선두주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20년 한국은 인구 100만 명당 2,752개의 특허를 출원했는데 이는 미국보다 2배 이상 중국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이는 한국의 놀라운 혁신과 창의성 문화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은 진정한 글로벌 강국입니다. 한국은 최첨단 기기와 가전제품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삼성과 LG와 같은 거대 기술기업의 본고장입니다. 실제로 삼성만 해도 한국 전체 수출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기술 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과는 특허와 전자제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속가능한 기술과 친환경 이니셔티브의 선두주자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전체 면적의 43%가 녹지로 조성되어 있어 세계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매우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미국의 27%에 불과한 폐기물의 71%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수치로 무장한 저는 란닝 교수의 오해에 이의를 제기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더 많이 발언하고 제 지식과 경험을 동료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거의 알지 못했던 이 매력적인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한국에서의 시간에 대해 묻고 한국의 성취에 대해 감탄을 표했습니다. 란닝 교수도 자신이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공헌을 너무 무시한 것은 아닌지 인정하며 입장을 누그러뜨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제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해에 도전하는 것이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행사를 조직하고 제 지식을 공유하고 문화관에 다리를 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 여정을 되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호기심 많은 학생에서 이해와 교류에 대한 열정적인 옹호자가 되기까지 저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이 복잡하고 매혹적인 세상을 계속 헤쳐나갈 때 길잡이가 되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비록 작은 변화일지라도 제가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계속 공유하고 다리를 계속 만들고 마음을 계속 열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배우고 성장하고 서로 연결되기를 열망하는 인간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의 여정이 어디로 향하든 항상 저와 함께할 교훈입니다. 란닝 교수와의 만남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한 그의 오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혁신과 회복력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이 놀라운 나라의 진면목을 모두에게 보여줄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책과 학술지를 뒤적이며 한국의 기술적 문화적 성취에 대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한국인 친구들에게 연락해 그들의 통찰력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만큼이나 활기차고 복잡하며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한국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를 강타한 파워 열풍도 있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라디오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항상 한국 음악의 팬이었어요. 하지만 K-팝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그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K-팝 산업이 3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지구상의 모든 대륙의 팬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K-팝은 식을 줄 모르는 문화의 거물이며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이 모든 지식으로 무장한 저는 란닝 교수의 오해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실과 수치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많은 대학 커뮤니티가 한국과 세계에서의 한국의 위치에 대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공개 토론회를 열어 란닝 교수와 정면으로 맞붙어 학교 전체 앞에서 한국을 위한 제 주장을 발표할 기회를 마련하면 어떨까요? 벅찬 생각이었지만 진정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몇 주 동안 토론을 준비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주장을 연습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들은 기꺼이 도와주었어요. 우리는 함께 한국의 고대 사찰부터 최첨단 기술, 맛있는 음식과 활기찬 대중문화까지 한국의 최고를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대토론의 날이 다가왔고 강당에 들어서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강당은 학생 교수진 심지어 현지 언론인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 란닝 교수와 제가 한국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듣고 싶어 했습니다. 연단에 올라서자 순간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순간은 제가 변화를 만들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오해와 고정관념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제 앞에 펼쳐진 수많은 얼굴들을 바라보며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연설에 나선 란닝 교수가 한국의 혁신과 문화적 깊이가 부족하다는 식의 지루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좌절감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편에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한 다른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 사실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말할 차례가 되자 저는 제 이야기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전통과 현대의 놀라운 조화에 놀랐습니다. 길모퉁이에서 수백 년 된 사찰을 보았는데 화려한 처마와 정교한 조각이 한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몇 블록만 더 가면 번화한 대도시의 한복판에서 번쩍이는 고층 빌딩과 첨단 기기에 둘러싸인 제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청중이 몸을 기울이고 눈을 크게 뜨며 흥미로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관심을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과거와 현재 사이의 균형이 삶의 모든 측면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음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식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전 세계의 새롭고 혁신적인 맛을 수용하면서도 한식의 전통을 보존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사람들을 보며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제 요점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몇 가지 확실한 사실과 수치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진정한 글로벌 리더입니다. 한국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초당 128메가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는 미국보다 거의 2배 전 세계 평균보다 3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청중들의 놀라움과 감탄의 탄성이 들리면서 제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속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3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계획인 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두주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삼성과 LG부터 현대와 기아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란닝 교수는 끼어들려고 했지만 저는 한창 말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 시스템부터 번성하는 영화와 음악, 산업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놀라운 성취에 대해 더할 말이 많았어요.
저는 전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을 불과 몇십 년 만에 글로벌 강국으로 탈바꿈시킨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류도 있어요. 중국은 미국에서 유행시킨 게 없는 분야죠라고 하며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열풍을 언급했습니다.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는 최근 몇 년 동안 아시아에서 유럽, 미주에 이르는 전 세계 관객들을 사로잡으며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는 한국 영화 기생충이 비영어권 영화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며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관객들의 눈빛이 인정과 흥분으로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 중 상당수는 기생충을 보았거나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한국 보이밴드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사람들에게 깊고 감성적인 차원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무언가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계속 말을 이어가자 방 안의 에너지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호기심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제가 한국 문화의 놀랍도록 풍부하고 다양성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중석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바로 그런 종류의 참여와 호기심이었죠. 물론이죠. 저는 열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률을 자랑하는 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25세에서 34세 한국인의 80% 이상이 고등교육을 이수한 반면 미국은 40%가 조금 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엄격한 학업 기준, 세계적 수준의 대학 평생학습에 대한 헌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청중들이 필기를 하며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란닝 교수가 수줍은 표정으로 손을 들었어요. 그는 제가 한국의 성과를 너무 성급하게 무시했던 것 같네요. 당신의 주장을 듣고 제 생각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때 저를 그렇게 쉽게 무시했던 그 교수님이 이제 제 관점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작은 승리였지만 제게는 큰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토론이 끝날 무렵 저는 자부심과 성취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과 오해에 도전했고 제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해냈고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매혹적인 나라의 놀랍도록 풍요롭고 복잡한 모습에 마음과 마음을 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오자 저를 악수하고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흥분과 호기심을 읽을 수 있었고 제가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직 전해야 할 이야기와 마음을 열어야 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강당을 걸어 나오면서 저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목적의식과 결단력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홍보대사가 되어 한국의 놀라운 문화와 성취를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는 제 소명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진실을 위해 싸우고 문화 간 다리를 놓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옹호할 용기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결단력만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대한민국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제가 앞으로 어떤 여정을 떠나든 항상 간직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에콰도르의 공사장 앞에서 한 여성이 시위단체를 이끌며 확성기에 대고 크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단체들은 그녀를 보며 그녀의 선창을 따라 함께 시위를 하고 있죠. 이들은 한 한국 기업에 대해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외국인 여성과 사람들이 한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시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에콰도르 세일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일이에요.
저는 에콰도르 키토의 평범한 가정에서 헌신적인 부모님인 히타와 페레의 활기찬 동생 가니아와 함께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결심했죠.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주말과 방학에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음식 기부를 조직하는 일을 돕고 주간 보육 프로그램에서 미술과 공예를 가르치고 따뜻한 식사를 하러 오는 노인들과 친해지기도 했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낼수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 특히 아이들과 가족들이 자신의 잘못 없이도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느라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진 반면 다른 사람들은 너무 적은 것을 가진 것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어린 소녀에 불과했지만 무언가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대학에 진학할 때가 되어 저는 키토에 있는 에콰도르 국립대학의 행정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등록했습니다. 부모님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지는 상황에서도 저를 적극 지원해 주셨어요. 공부를 하면서 저는 빈곤, 교육 부족, 실업, 노숙자, 차별, 불평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정책 이론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직접 나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대학 여름방학 동안 저는 저소득층 가정에 주택 지원을 제공하는 사랑과 희망센터,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린이 우선 재단, 가정폭력 상황에서 탈출한 여성들이 상담 법률 지원,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여성센터 등 훌륭한 지역단체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과 직접 일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교과서적인 학습이 실감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교수님들은 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힘을 실어주는데 제가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4년간의 노력 끝에 저는 사회복지학 학위를 받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졸업식장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학사모를 옮겼을 때 저는 제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셨죠. 저는 가니아와 함께 캠퍼스에서 모자와 가운을 입고 사진 포즈를 취하며 이제 드디어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은 키토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 있는 취약한 지역사회의 아동의료교육, 영양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인 미래재단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교육, 의료,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직접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뻤어요. 40가구가 넘는 가정을 돌보느라 정신없이 바빴지만 현장에서 가정과 학교를 방문하고 필요를 평가하고 사람들을 자원과 연결하는 일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한 잠자리와 배움의 기회를 얻은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긴 시간이 아깝지 않았죠. 이제 25살이 된 저는 2년 넘게 미래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일상은 바쁘지만 만족스러워요. 저는 보통 아침 일찍 일어나 전날의 방문과 평가에 대한 서류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방과 후 저는 과외 프로그램 등록이나 법적, 서류 취득 지원 등 가족의 상황과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커피를 마십니다. 오전 중반이 되면 저는 배정된 가정을 방문하기 위해 문 밖으로 나갑니다. 보통 하루에 7개 이상의 가정을 방문하죠. 버스를 타고 도시를 가로질러 제가 봉사하는 지역사회에 도착해요. 낡은 아파트나 임시로 지은 집에 도착하기 위해 어두운 계단을 오르거나 진흙탕 길을 내려가는 것은 피곤하지만 괜찮습니다. 직접 만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각 가정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저는 특히 아이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합니다. 어떻게 지냈는지를 묻고 근황이나 우려 사항에 귀를 기울이죠. 굶주림, 실업질병, 노숙자 등 계속되는 어려움에 대해 듣는 것은 힘들 때도 있지만 저는 격려를 건네고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을 검토하여 도시락 신청, 재정 지원을 위한 서류 작성을 돕거나 의사 방문을 주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고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아이들을 더 많이 안아주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제가 아무리 화가 난 아이라도 진정시키는 마법의 손길이 있다고 말하곤 하죠. 오후 늦게는 커뮤니티 센터 사무실로 돌아와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장난감과 옷 기증품을 정리하고 가장 복잡한 사례들에 대해 상사와 회의를 합니다. 퇴근 후에는 종종 피곤하지만 하루의 노력에 만족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지역 활동가 그룹을 위한 저녁 모임에도 자주 참석합니다. 항상 해야 할 일이 넘쳐나고 있죠. 최근에는 빌란과 같은 한국 대기업의 에콰도르 진출이라는 이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빌란은 작년에 키토 외곽에 전자제품과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투자를 환영하지만 저는 이러한 투자가 지역사회에 끼치는 피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토지를 빼앗기고 소규모 산업이 위축되며 일자리에 대한 약속들은 항상 실현되지는 않았죠. 저와 함께 일하는 한 가족인 테너. 가족은 빌란으로 인해 가슴 아픈 일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커피 농장은 대대로 가족들이 운영해 온 곳이었지만 빌란은 새 공장을 짓기 위해 주변 땅을 모두 사들였어요. 테너는 협상을 시도했지만 빌란은 그들의 돈과 영향력을 이용해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이제 그 가족은 모든 것을 잃게 될 예정이었죠. 그들의 이야기는 저를 분노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달 빌란의 새 공장 정문에서 열린 시위와 같은 기업 반대 시위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50명의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고 팻말을 들고 빌란의 정의를 요구했어요. 물론 테너 가족도 함께했습니다. 카를로스는 지역 주민을 착취하는 대기업에 대해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탐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테너 가족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모든 것을 잃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하니 피가 끓어오릅니다. 제 활동으로 인해 저희 생활과 주변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긴장이 생겼어요. 어머니는 제가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까봐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직장 상사는 기업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사람들을 돕는데 집중할 것을 제안했죠. 하지만 저는 침묵을 지키기를 거부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테너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위해 계속 조직적으로 싸울 계획이었어요. 이 일은 저에게 활력을 주지만 지치게도 합니다. 긴 하루를 보낸 어느 날 밤에는 완전히 지친 채 침대에 쓰러지기도 했어요. 한 번은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커피 농장 가족의 아들인 페드로 테너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주려고 들른 것이었죠.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간단히 적힌 쪽지와 함께 주고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인류애의 실천은 비록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니까요. 저는 페드로와 제가 아는 모든 취약한 아이들이 보다 정의로운 세상에서 자라기를 바랍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열정이 바로 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오늘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가정 방문을 떠나기 전에 서둘러 사례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위해 보온병에 담긴 커피를 마지막 한 모금까지 마시고 미래재단 사무실의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저의 상사인 제이슨이 봉투를 흔들며 현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세일의 특별 배달이야. 그가 호기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사람이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호기심에 그에게서 새하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세일의 여사라는 우아한 파란색 글씨와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왜 그곳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는 걸까요?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고 완벽한 스페인어로 쓰여진 공식적인 소개서를 훑어보며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세이레에게 저희 단체인 이해의 다리가 주최하는 2주간의 한국 서울문화교류 프로그램에 귀화를 초청하고 싶어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해의 다리 어렴풋이 이름을 들어본 기억이 났습니다.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의 문화교류를 주최하는 한국의 비영리 단체였죠. 여전히 충격에 빠진 저는 편지의 유려한 붓글씨를 계속 읽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국과 에콰도르 국민들이 키토의 취약한 지역사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여러분의 모습에 저희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신념은 놀랍습니다. 2주 동안 서울에서 여러분을 초청해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양지역 사회 간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다면 정말 영광일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페이지가 흐릿해졌습니다. 저를 한국으로 데려가겠다고요. 전에는 누구도 제 활동을 주목할 만하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나를 일종의 속임수이건가?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제이슨이 내 책상 위로 열심히 몸을 기울였다. 세일에 무슨 일인데 당황한 표정이네. 저는 예상치 못한 초대장을 아직 처리하고 있는 그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한국의 한 단체에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저를 서울로 데려가고 싶다는데 내가 빌란 재벌 같은 한국 기업에 항의했기 때문이겠지. 저는 잠시 멈칫하며 설명했습니다. 와우. 제이슨은 화려한 편지를 읽으며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모든 경비가 지원되는 한국 여행이라고. 이건 대단한 일이야. 세일에 꼭 가야 해. 나는 신중하게 입술을 깨물었다. 글쎄. 제가 이렇게 무작위로 뽑힌 게 이상해. 저 사람들의 동기가 뭘까? 제이슨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쨌든 좋은 기회잖아요. 벽이 아니라 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늘 얘기하시잖아. 지금이 기회일지도 몰라. 저는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제이슨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에콰도르에 많은 문제들을 만들기도 했던 이 신비로운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는 호기심도 있었죠. 한번 생각 좀 해볼게. 저는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제가 초대에 대해 말씀드리자 부모님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나 꼭 수락해야 해. 엄마가 고집했습니다. 에콰도르를 대표해서 여행할 수 있는 기회잖니.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야. 하지만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시위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걱정했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저었어요. 때로는 직접 경험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단다. 배움의 기회로 삼아 다시 돌아와서 활동가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겠니? 동생 가니아가 웃으며 저를 넌지시 건넸습니다. 그래 가서 한국 사람들에게 진짜 에콰도르의 매운맛을 보여줘. 저는 웃었습니다. 가족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들었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후 저는 결국 에콰도르에 가서 얻을 수 있는 실보다 득이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안 같은 기업을 더 압박할 수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2달 후 키토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거대한 여객기에 탑승했을 때 저는 제가 한국에 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고유한 역사, 가치 전통을 공유하는 몰입적인 경험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내식 좌석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싸구려 로맨틱 코미디 졸음,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것에 대한 불안한 기대감으로 오랜 비행이 흐릿하게 지나가는 듯했죠. 어느새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창밖으로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거대한 대도시를 경외심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봤고 처음으로 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차로 인한 피곤함과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린 저는 공항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번쩍이는 디지털 광고판, 북적이는 면세점,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친절한 직원들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에콰도르와 비교하면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이 들게 했죠. 입국장에서는 밝은 크레올라 글씨로 환영해요. 세이레라고 스페인어로 적힌 팻말을 들고 미소 짓는 정장 차림의 한국인 남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정중한 스페인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환영해요. 세이레 씨, 저는 이해의 다리재단의 이진혁입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문 기간 동안 제가 가이드 겸 호스트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저는 어색하게 그의 인사에 답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매너와 언어 실력에 감탄하며 대답했죠. 진혁 씨는 제 짐을 카트에 싣는 것을 도와준 후 터미널의 미닫이 문을 열고 서울의 더운 날씨 속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험이 시작되었어요. 에어컨을 틀어놓은 비행기 안에서 지내다 보니 늦여름의 습기가 벽처럼 다가왔어요.
저는 교통체증과 길거리 음식 냄새, 낙엽 냄새가 가득한 공기를 한껏 들이마셨어요. 자동차는 넓은 고속도로를 따라 질주했고 사람들은 복잡한 고가도로를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거대한 건물과 광고판이 흐릿한 지평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로변에서 진혁과 세련된 검은색 세단을 타고 우리를 통제된 혼돈의 거리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밤은 저희 센터의 숙소에서 쉬시고 활동은 내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진혁과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국 비즈니스와 문화에 대한 진실을 배우고 싶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광고 말고요. 정호는 사려 깊은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성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열린 마음을 가지시면 더 많은 것들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글쎄, 그건 두고 봐야죠. 차가 꽉 막힌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모든 것을 흡수하려고 선팅된 창문 너머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어요. 지친 내는 저를 감싸는 이질적인 풍경과 소리는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에콰도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의 경제적 야망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온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역동적이고 먼 곳에 와 있다는 사실에 흥분되는 마음도 있었죠. 앞으로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울에서의 첫 주는 눈부신 풍경들과 소리, 쉴 틈 없는 활동으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진혁 씨는 자신의 말대로 저를 진정한 한국 문화에 몰입할 수 있는 놀라운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놀라움이 제 눈을 뜨게 했죠. 둘째, 날 진혁은 저를 데리고 서울 시내를 돌아보는 투어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반짝이는 고층 빌딩에서 아늑한 찻집, 거대한 시장, 고요한 궁궐, 활기찬 유흥과 고요한 연꽃 정원까지 지그재그로 돌아다녔어요. 이 거대 도시는 초현대적이면서도 수세기에 걸친 전통을 간직한 곳이었죠. 세련된 패션이나 전통 한복을 입은 한국인들을 지나면서 정호는 고대 왕국부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오늘날의 경제 기적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오래된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국에 대한 그의 열정은 대단했어요. 저는 한국을 신비롭기만 한 껍데기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혁 씨는 실제 한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일깨워 주었죠. 한국의 유명한 음식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에는 불맛이 나는 김치찌개를 한 그릇 다 삼키지 않는 법을 어렵게 배웠어요. 나중에는 비빔밥, 불고기, 김밥 그리고 다른 풍미 가득한 요리들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식사는 진혁과 그의 가족 그리고 새로운 한국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상적인 기회가 되어주기도 했어요. 문화는 달랐지만 인류애를 공유한다는 점은 빛이 났습니다. 진혁은 여러 번 저를 데리고 한국 시민단체의 프로젝트를 참관하고 참여할 수 있게도 해주었어요. 청소년 센터에서 일손을 돕고 공동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탈북민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 자원봉사를 통해 많은 한국인들이 저처럼 사회봉사와 사회복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자본주의 기계가 아니라 인정이 넘치는 사회라는 것을 깨달았죠. 주말이 되자 진혁은 서울대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인프라, 제조기술,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분야에서 글로벌 강국으로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에 대해 논의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룬 경제적 성취의 규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물론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수님들께 불평등과로 친환경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설명해 주었죠. 저는 한국의 발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둘째 주가 시작될 무렵 진혁 씨는 한국 최대 기업인 빌란그룹 본사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빌란은 제가 한국에서 시위를 벌였던 바로 그 회사였으니까요. 왜 저를 데려가려고 하세요? 저는 순간적으로 의심이 들어 물었습니다. 시야를 넓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진혁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는 게 좋지 않나요? 저는 확신이 들지는 않았지만 방문에 동의했습니다. 빌란의 인상적인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본사에 도착하자 맞춤 정장을 입은 고위 임원들이 저희를 맞이해 주었어요. 세련된 복도와 사무실을 둘러보며 임원들은 작은 무역회사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빌란의 75년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주었죠. 이들은 전 세계 수많은 기기에 동력을 제공한 빌란의 기술 혁신, 개발도상국에 현대적 교통수단을 제공한 인프라 프로젝트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한 공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노력과 혁신 덕분에 저희는 세계를 이롭게 하는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지역사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죠. 다음으로 우리는 깔끔한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유럽과 미국으로 향하는 스마트폰을 조립하기 위해 최신 기계를 조작하는 첨단 제조 공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공장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은 미소를 지으며 가족과 가까운 곳에서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어 얼마나 행복한지 이야기했죠. 점심 식사에서 경영진은 에콰도르에서 빌란이 하는 일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중남미 사업을 총괄하는 관리자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들은 키토 외곽에 있는 공장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친환경 계획 지역사회 투자에 대한 수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들렸어요.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았죠. 하지만 저는 최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숨겼습니다. 걱정하시는 거 압니다. 관리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셔도 돼요. 저는 도착했을 때보다 더 확신하지 못한 채 본사를 떠났습니다. 공장과 경영진은 제가 상상했던 부패한 악당과는 전혀 다른 윤리적이고 투명한 사람들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테너 가족은 그토록 상처를 받았을까요? 여전히 어두운 비밀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에콰도르에서 빌란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판단한 걸까요? 그날 밤 진혁과 나눈 대화는 매우 성찰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대기업을 비판하다가 사회에서 대기업의 복잡한 위치를 인식하게 된 자신의 진화를 공유했습니다. 진보는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냅니다. 라고 그는 반성했어요. 우리는 모든 측면에서 인간성을 보려면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해요. 저는 영웅과 악당, 선한 국가와 악한 제국의 관점에서 사고하는 저의 경향이 단순하고 제한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훨씬 더 미묘했어요. 해결책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에서 시작되었죠. 저는 더 많은 것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다음 주말 진혁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에콰도르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문화 교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레파 같은 전통 음식을 만들고 살사 춤을 가르치고 아코디언으로 발레나토 음악도 연주했어요. 참석한 한국인들은 제 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했어요. 가족을 돌보고 삶을 즐기고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공통된 열망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밤 진혁 씨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아내 선희는 잔치를 준비했고 색딸은 제게 노래를 불러주며 놀아달라고 조르더군요. 나중에 진혁과 함께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진혁과 제 마음과 생각을 열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은 편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의 인간성을 보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진혁은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영광이죠.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의 문화가 연민을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를 바랄게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짐을 싸면서 저는 더 넓어진 글로벌 시야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에콰도르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앞으로의 여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키토까지 오랜 비행은 한국에서의 변화된 경험을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안데스 산맥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2주 전 에콰도르를 떠났을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한국의 고대와 현대사에 대해 배우고 빌란 본사를 방문하고 무엇보다 가이드 진혁 씨와 같은 사람들과 유대감을 쌓았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인간관계의 힘을 통해 저희 가정과 편견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문화적 다리를 놓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가족들이 직접 만든 푸짐한 음식과 여행에 대한 열띤 질문으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산초 스튜를 한 접시에 가득 담아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좋았겠구나. 이제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어 보이는구나. 엄마가 말했죠. 최선을 다할게요. 저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적어도 에콰도르와 한국 사이에 더 많은 이해를 가져오고 싶어요. 그게 제 계획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월요일 이른 아침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업무에 뛰어들 준비를 하며 미래 재단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어요. 한국 기업에 대한 저의 옹호 발언이 긴장을 유발했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이슨은 제가 서울에서 보낸 사진을 모두 출력해서 제 책상 위에 붙여놓았더군요. 어서와 세계 여행자. 그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한국에서 뭔가를 많이 배우고 온 것 같은 걸.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 것을 배우고 왔지. 저는 팀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제 경험을 공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행을 통해 정신적으로는 활력을 되찾았지만 하루 종일 가족과 지역사회를 방문하면서 다시 일상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직접 현장에 있다는 기쁨은 강력했습니다. 제가 돕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 그리웠거든요. 동시에 제 업무의 범위를 넓히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통해 이질적인 집단과 문화 간의 연결을 촉진하는 것의 가치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의 눈으로 삶을 바라본 후 저는 이제 다문화 이해가 키토에서 제가 하는 사회정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귀국한 지 몇 주 만에 저는 이 새로운 비전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 활동가 그룹과 협력하여 빌딩 브릿지라는 패널 토론과 문화 쇼케이스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에콰도르와 한국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죠. 제 목표는 일반 에콰도르인과 한국 비즈니스 커뮤니티 대표들 간의 미묘한 대화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키토에 지사를 두고 있는 여러 한국 기업으로부터 임원, 파견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여기에는 빌란 대기업의 지사장도 참여하기로 했죠. 또한 에콰도르 노동단체, 비영리단체, 학생회 등의 지도자들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 자체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의 가장 큰 홀은 놀랍도록 다양한 청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프로그램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에콰도르 시민단체 리더 2명과 한국 기업 임원 3명으로 구성된 패널들이 사려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일부 거친 비판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건설적인 분위기로 대화는 흘러갔어요. 저는 거의 교류하지 않는 집단 간의 시민적 공론장을 조성하는 데 일조한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진전이라고 느꼈어요. 이후에는 활기찬 문화 쇼케이스를 즐겼습니다. 한국 교환학생들은 부채춤을 선보였고 에콰도르 민속밴드는 모두가 살사춤을 추게 만들었어요. 한국의 서예부터 에콰도르의 작품까지 양국의 독특한 전통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물론 김치전으로 구성된 음식 코너를 운영하여 음식의 경계를 넘어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날레에서는 제가 무대에 올라 서울에서의 감동적인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통합된 사회를 강화하는 데 열린 마음을 가진 파트너가 되어준 한국 커뮤니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참여와 열정으로 가득 찬 관중들을 바라보니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죠. 저는 우정의 손을 내밀며 우리는 서로를 손가락질하기보다는 한 가족으로서 함께 일할 때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비전입니다. 자, 이제 모두 함께 시작합시다.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낯선 사람들과 친구들 모두의 미소에 휩싸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진전이 정말 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광범위한 사회정의 노력의 일환으로 다문화 관련 활동에 계속 전념해 왔습니다. 에콰도르에 새로 이주한 한국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에콰도르 미래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아낌없이 지원하며 지역사회에 보답하고 있어요. 또 1시간을 내어 배운 한국어를 연습하고 친구 진혁과 영상통화로 자주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하지만 인류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희망은 거리를 초월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일부 냉소적인 사람들은 저를 순진하다고 하지만 전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새로운 관점을 열었을 때 일어나는 마법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더 많은 벽이 아니라 문화 사이에 더 많은 공감의 다리가 필요합니다. 에콰도르에서 제 작은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의 삶을 바꾼 경험을 통해 진보는 개방성 공감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인간적 유대감의 힘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정신을 바탕으로 저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로 나아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